미국에서 풀려난 우리 국민과 기술자 316명이 드디어 한국 땅을 다시 밟았습니다. 이들은 미국에서 매우 부당한 대접을 받았다라며 미국 측이 요청한 기술진 잔류에도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는 의사를 밝히고 한국행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요청한 투자에 정당하게 일하러 간 우리 측 기술자들이 비인간적인 부당한 대우를 받는 걸 두 눈으로 확인한 우리 국민들은 트럼프 정부의 막무가내식 일처리에 대해 매우 분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미국은 이번에 귀국한 한국인들이 차후 미국에 재입국하는 경우 어떤 방식으로든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 라는 확약을 우리나라 외교부에게 전달하면서 한국인을 위한 새로운 비자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라고 뒤늦은 조치를 했지만 이미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빠르게 식어버렸고 미국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한국인들이 귀국하자마자 태도를 돌변해 빠르게 관세 협정에 서명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25% 관세를 부담하라며 더욱 노골적인 경제적 압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합의에 법적 효력이 있는 서명을 신속히 마무리하라며 한국에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는 우리 측에게 이익이 되지 않고 부당한 대우를 하는데 사인을 할 수 없다라며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이 미국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자 갑자기 러시아가 나서서 한국을 포섭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충격적인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입니다. 지난 9월 11일 대한항공 전세기 한 대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어요. 하지만 이 비행기에 탄 승객들은 관광객도 출장객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미국에서 일주일간 구금되었던 우리 국민 316명이었죠. 이들이 미국 땅을 밟은 건 투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조지아주에 짓고 있는 배터리 공장, 그곳에서 일하기 위해 건너간 기술자들이었어요. 그런데 9월 4일 새벽 미국 이민세관단 속국이 갑자기 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했습니다. 오늘 미국 이민세관단 속국과 국토안보수사국, 마약단속국, 조지아주 순찰대가 함께 대규모 이민 단속 작전을 벌였다. 미국 당국의 발표였습니다. 순식간에 475명이 체포됐고 그중 300여 명이 우리 국민이었어요. 손과 발, 허리에 수갑과 족쇄, 쇠사슬까지 채워진 채 연행되는 모습이 전 세계에 방송됐습니다. 문제는 이들 대부분이 합법적인 비자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단기 비즈니스 목적의 비원 비자나 무비자 전자여행허가인 ESTA를 소지한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미국 당국은 이들이 불법 체류자라며 구금시설로 끌고 갔습니다. 포크스턴과 스튜어트 구금시설에 갇힌 우리 국민들. 일주일 동안 그들이 겪어야 했던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정당한 업무를 위해 미국에 갔다가 갑자기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된 거예요. 더욱 기가 막힌 건 미국 당국이 제시한 선택지였습니다. 즉각적인 추방과 향후 5년간 미국 입국 금지, 아니면 수개월간 구금 상태를 유지하며 이민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 어느 쪽을 선택해도 우리 기술자들에겐 치명적인 불이익이었죠. 다행히 우리 정부가 신속하게 나섰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급히 미국으로 날아갔고 추방이 아닌 자진 출국 형식으로 귀국시키는 방안을 협의했어요. 그렇게 해서 9월 10일 10억 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 대한항공 전세기가 출발했습니다. 귀국한 기술자들의 표정은 착잡했습니다. 한 관계자는 말했어요. 우리는 열심히 일했고 사업을 일구고 일자리를 창출했는데 지지는커녕 밀려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이들은 미국의 막대한 투자 유치 요청에 응해 기술과 자본을 가지고 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불법 체류자로 몰려 수갑을 차고 구금시설에 갇혔던 거죠. 버디 카터 조지아주 하원 의원은 X에 이렇게 썼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용감한 법 집행관들이 미국 노동자를 우선하고 우리 지역사회를 불법 이민이라는 재앙으로부터 보호한 대담한 행동에 박수를 친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이들은 미국이 원하는 첨단 제조업 기술을 가진 고급 인력이었거든요. 정작 미국 현지에서는 이런 전문 기술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말이에요.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이민 단속이 아니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훨씬 복잡하고 계산된 무언가가 있었어요. 왜 하필 이 시점에, 왜 하필 한국 기업의 공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한국인 기술자들이 구금된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면 그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지난 7월 3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투자 프로젝트에 3,500억 달러를 제공할 것이며
프로젝트는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할 것이다. 3,500억 달러. 한화로 약 490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금액이에요. 우리나라 국방 예산의 10년치가 넘는 규모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조건이었습니다.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한다는 것, 그리고 트럼프가 직접 선정한다는 조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돈은 내고 미국이 어디에 쓸지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트럼프는 또 다른 원칙도 제시했어요. 바로 ABC 원칙입니다. 한국인 기술자들을 불러들여서 미국인들을 훈련시키고 기술을 전수한 뒤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라는 거였어요. 제조업의 중심을 미국으로 가져오겠다는 속셈이 숨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나 봅니다. 트럼프는 한국이 1,000억 달러 상당의 액화천 연가스와 기타 에너지 제품도 구매하라고 했어요. 거기에 추가 투자도 요구했죠. 이 투자 금액은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 씨가 앞으로 2주 이내 백악관을 방문하여 양자회담을 가질 때 발표될 예정이다. 트럼프의 발표는 계속됐습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해야 하고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을 수용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한국 제품에는 15% 관세를 부과하지만 미국 제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런 불공정한 요구가 나올 수 있었던 건 일본의 사례 때문이에요. 일본은 이미 5,500억 달러, 한화로 약 760조 원을 투자하기로 합의했거든요. 그런데 그 조건이 더욱 가혹했습니다. 일본과 미국의 최종 합의 문서를 보면 정말 놀라워요. 760조 원의 투자금은 전부 일본이 부담하지만 미국 정부가 투자처를 정합니다. 원금 회수 이전에는 미국과 일본이 반반씩 수익을 나누지만 원금이 회수된 이후에는 미국이 90%의 수익을 가져가는 황당한 조건이었어요. 더욱 기가 막힌 건 일본이 반발해서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미국이 즉각적으로 대일본 관세를 높일 수 있다는 조항까지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협상 당사자들이 나라를 팔았다는 격렬한 비난이 쏟아졌어요. 이런 불평등 조약을 21세기판 플라자 합의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플라자 합의는 일본이 겪은 20세기 최악의 불평등 조약으로 미국 때문에 일본이 30년간 초장기 경기 침체에 놓이게 만든 원인이었거든요. 이시바 총리가 사퇴까지 하게 된 트리거가 바로 이 협정이었습니다. 한국도 똑같은 덫에 걸릴 뻔했어요. 미국이 원하는 대로 3,500억 달러를 투자하면 외환 보유고의 80%를 미국에 가져다 바치는 격이었습니다. 이는 외환위기와 동시에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수준이었어요. 바로 이 시점에서 한국인 기술자들의 구금 사건이 터진 겁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주도하는 압박의 핵심은 분명했어요. 빨리 서명하든지 아니면 후회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정상회담 취소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협상력 제고 수단으로 삼으려 했어요. 그런데 한국 정부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우리 측에게 이익이 되지 않고 부당한 대우를 하는데 사인을 할 수 없다며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바로 여기서 미국과 한국의 진짜 승부가 시작됐습니다. 미국이 3,500억 달러 투자를 문서화하라며 거센 압박을 가해왔을 때 한국 정부의 대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나온 첫 번째 반응은 명확했어요. 우리 측에게 이익이 되지 않고 부당한 대우를 하는데 사인을 할 수 없다.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욱 구체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3,500억 달러를 투자하면 외환 보유고의 80%를 미국에 가져다 바치는 격이라면서 이는 외환위기와 동시에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못 박았거든요. 정부 내부에서는 일본의 사례를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일본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굴복적으로 서명한 뒤 입은 국가적 손실을 우리도 겪을 수는 없다는 게 결론이었어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발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는 것은 정상적 문명 국가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미국의 요구사항을 하나씩 분석해 나갔어요. 미국은 구체적인 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것부터 투자, 비용과 시기 등 모든 주도권을 자신들이 쥐고 통제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우선적으로 협의만 한 뒤 아직 서명은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당시 약속된 대미 투자 기금은 500조 원으로 한국의 10년치 국방 예산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였지만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어떤 일도 없을 것이라고 선언한 거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2천억 달러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에 쓰는지 결정하면 좌우되는 측면이 있지만 1,500억 달러는 조선 분야에 한국이 주도해서 쓰도록 했다. 일본보다는 좀 나은 조건의 협상을 한 것으로 본다. 이런 한국의 신중한 접근은 미국을 당황시켰어요. 일본처럼 쉽게 굴복할 줄 알았던 미국의 계산이 빗나간 거였습니다. 미국의 압박 수위는 갈수록 거세졌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한국에 압박을 가하며 3,500억 달러 투자 합의의 법적 효력이 있는 서명을 신속히 마무리하라고 요구했어요. 관련 사정의 밝은 소식통의 증언입니다. 미국의 압박 수위가 예상보다 매우 거세다. 정상회담에서 대미 투자와 관련해 확실한 걸 받아내겠다는 게 미국의 분위기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한때 정상회담 취소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협상력 제고 수단으로 삼으려는 기류도 감지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조현 외교부 장관이 급히 방미한 것도 한국이 약속한 3,500억 달러 투자를 정상회담을 통해 문서화하는 문제 등을 두고 막판 조율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배경이었습니다. 대다수 전문가들도 한국 정부의 신중한 접근을 지지했어요.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게 더 큰 국가 경제적 손해를 입는다며 우려를 표명한 거죠. 한 경제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나 안 들어주나 막대한 손해를 보는 건 똑같다. 미국이 원하는 대로 미국의 공장을 짓고 관련 전문가들을 파견해 제조업 부흥을 일으켜줄 이유가 전혀 없다. 바로 이 시점에서 한국인 기술자 구금 사건이 터진 겁니다. 이번 갑작스러운 우리 국민 불법 구금이 합의문에 서명하지 않는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가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양측의 입장이 강대강으로 부딪히면서 미국이 브라질이나 인도와의 무역 협상에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상호 관세율을 50% 수준으로 끌어올린 것처럼 한국에게도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한국은 생각보다 덤덤한 상황이었어요. 한국이 서명을 거부하자 미국의 태도는 급변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한국인들이 귀국하자마자 보인 반응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빠르게 관세 협정에 서명하지 않으면 기존의 25% 관세를 그대로 부담하며 더욱 노골적인 경제적 압박에 나서겠다고 위협한 거예요. 빨리 서명하든지 아니면 후회하든지. 러트닉 장관의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미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합의의 법적 효력이 있는 서명을 신속히 마무리하라며 한국에 압박을 가했어요. 더욱 충격적인 건 관세 인상 위협이었습니다. 미국은 한미 당국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경우 최종 관세 인하 시점이 무기한 지연될 우려는 물론 협상 자체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이 브라질이나 인도와의 무역 협상에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상호 관세율을 50% 수준으로 끌어올린 것처럼 한국에게도 이와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25%에서 50%로. 관세가 2배로 뛰면 한국 기업들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이었습니다. 특히 자동차 수출을 두고 세계 각국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 현대기아 자동차의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 나왔어요. 현대차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대로 공장을 지어도 전혀 이익될 게 없고 기술자와 생산시설, 그리고 핵심 기술만 넘겨주게 되는 꼴이 될 터였거든요. 관세 협상을 하든 하지 않든 간에 손해를 보는 건 똑같은 상황에 놓인 거죠. 트럼프가 내세운 ABC 원칙을 다시 생각해보세요. 한국인 기술자들을 불러들여서 미국인들을 훈련시키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라는 거잖아요. 이는 제조업의 중심을 미국으로 가져오고자 하는 목적이 숨어 있었습니다. 한국이 우리 돈을 들여서 관세를 조금 덜 맞고자 미국 좋은 일만 시켜줄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하지만 미국의 압박은 갈수록 거세졌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공화당은 한국인 기술자 단속을 적극 지지했어요. 버디 카터 하원 의원은 X에 이렇게 썼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우리 용감한 법 집행관들이 미국 노동자를 우선하고 우리 지역사회를 불법 이민이라는 재앙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한 대담한 행동에 박수를 친다. 하지만 현실은 모순적이었어요. 미국 현지에서는 고숙련 전문 기술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지역 노조 일각에서는 불법 이주한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은 현지에서 필요한 고급 인력을 구할 수 없어서 한국에서 기술자들을 데려온 거였습니다. 배관공, 용접공, 에어컨 기술자 등을 대표하는 지역노조 관리자 베리 지글러의 말입니다. 몇 달 전 배터리 공장에서 약 65명의 노조원이 해고된 후 분노했다.
우리는 현장에 나가서 훌륭한 일을 했다. 하지만 이는 기술 수준의 차이 문제였어요. 첨단 배터리 공장 건설에는 특수한 기술과 노하우가 필요한데 현지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은 절망적인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미국에 공장을 짓고 투자를 해도 핵심 기술만 뺏기고 관세 혜택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면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현지 투자 공장 설립에 필수적인 고급 인력들이 여행 비자로만 불안한 출장을 다녀야 하는 상황. 언제 또 이런 단속에 걸릴지 모르는 불확실성. 이런 환경에서 장기적인 사업이 가능할까요? 한 기업 관계자의 말이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공장 건설과 사업 운영에 꼭 필요한 인원을 현지에서 구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한국인 전용 기업 쿼터 같은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미국은 이런 현실적 문제보다는 자국 우선주의에만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이 미국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자 갑자기 러시아가 나서서 한국을 포섭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9월 초 현대자동차 그룹 내부에 한 통의 공문이 발송됐어요. 그룹 계열사들에게 글로벌 사업장들의 현황을 점검하고 건의 사항을 취합하게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대상 국가에 현대차가 전면 철수했다가 상표권을 재등록한 러시아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현대차는 러시아에서 철수한 지 2년 만에 다시 러시아 공장의 바이백을 검토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 하필 이 시점에 러시아였을까요? 러시아는 현대차에게 각별한 의미가 있는 시장이었어요. 2004년 현대차 엑센트의 현지 인기로 처음으로 현대차의 러시아 판매량이 토요타를 제쳤거든요. 5686대 대 47,000대. 그때부터 현대차의 러시아 사랑이 시작됐습니다. 2007년에는 현지 법인을 설립했고 2010년 완공된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에서 현지 생산을 시작했어요. 2020년에는 연간 10만 대 규모의 GM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까지 인수하며 사업 규모를 늘렸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는지 아세요? 현대차는 2021년 러시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외국차 브랜드 1위에 올랐어요. 점유율이 25%에 육박하며 러시아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놀라운 건 푸틴 대통령의 특별한 관심이었습니다. 현대차가 러시아 국민 차량인 현대 솔라리스를 생산하기 시작했을 때 푸틴 대통령이 해당 공장의 준공식에 직접 참석했어요. 그리고 현대의 첫 솔라리스가 생산되자 푸틴이 직접 정몽구 전 회장을 태우고 운전까지 하는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러시아 대통령이 직접 한국 자동차를 운전하며 홍보하는 모습을. 이 정도면 현대기아 자동차가 러시아 측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왔다고 봐도 무방하죠. 러시아 정부 지원에 힘입은 현대차는 1조 원 규모의 추가 투자와 더불어 현대기아 차량에 탑재되는 엔진을 생산하는 현대기아. 그 밖의 계열사들도 러시아에 진출시켜 수직 계열화를 달성했어요. 저렴한 러시아의 노동력과 값싼 천연자원으로 원가에서 우위를 점한 뒤 유럽 수출까지 하면서 러시아 현지에서 절대적 1위를 달성하는 등 현대기아의 든든한 앞마당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러시아의 자동차 시장은 한때 연간 300만 대 규모로 세계 5위 수준의 대형 시장이었어요. 유럽으로 치면 1위에서 2위를 다투던 거대 시장이었습니다. 현대차 입장에서는 그동안 우호 관계를 유지해왔던 러시아가 미국의 말도 안 되는 관세와 불이익을 메꿀 수 있는 중요한 시장인 셈이었죠. 무엇보다 러시아 입장에서도 현대기아 자동차의 재진입을 반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정황적인 증거가 여러 곳에서 드러나고 있었어요. 현대기아는 물론 외국계 차량이 전부 철수한 러시아 시장에 유일하게 남은 브랜드는 러시아 자국 차량 브랜드와 중국산 차량뿐이었습니다. 특히 중국산 차량은 저가 물량 공세로 러시아 자동차 시장의 60%를 차지할 만큼 급성장했거든요. 이에 러시아 정부도 위기감을 느끼며 중국산 차량에 대한 관세를 20%로 높이는 등 더 이상 중국산 차량이 러시아 내에서 늘어나는 걸 견제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러시아 국민들의 자동차 선택지는 자국산 아니면 중국산 이 둘 중 하나밖에 없어서 중국산 차량에 대한 불만이 매우 많은 상황이었어요. 중국 차량은 가격은 저렴하지만 혹독한 러시아 환경에서 고장도 자주 나고 정비성도 좋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현대차에 대한 러시아의 그리움이 폭발하기 시작한 겁니다. 러시아가 현대차의 재진출을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있는지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사례는 지난해 러시아 당국이 장관급 인사의 관용 차량으로 현대의 제네시스 차량을 대량 구매한 일이에요.
벤츠, 아우디 그리고 자국산 고급 브랜드와 중국 브랜드를 제치고 현대 제네시스가 선정되었다는 건 상당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장관급 인사가 아닌 그 밖의 고위 공무원 관용차 역시 현대 소나타를 비롯한 중형차 수십 대가 추가로 구매된 것으로 알려졌어요. 러시아 정부의 현대차 선호도가 생각 이상임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더욱 놀라운 건 현대차가 없는 지금의 러시아 자동차 시장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현대차가 미국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 세계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러시아 국민들이 나서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현대는 미국이 아니라 러시아에 진출해야 한다. 러시아에서 점유율 1위 국민차였는데 빨리 오기나 해라. 지금 러시아는 중국 차량이 점령해서 진절머리가 난다. 한국의 재진출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인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곤욕을 치르고 있는 현대차가 트럼프의 독단적인 관세 정책에도 비위를 맞추느라 공장을 지어도 전혀 이익될 게 없고 기술자와 생산시설 그리고 핵심 기술만 넘겨주게 되는 꼴이 될 터였거든요. 그렇게 되면 관세 협상을 하든 하지 않든 간에 손해를 보는 건 똑같은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도 미국에게 공장을 지어줄 필요가 전혀 없기에 한국을 계속 압박한다면 미국도 좋은 결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은 분명해 보였어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보여주고 있는 우호적인 제스처는 현대차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였습니다. 무엇보다 러시아 시장을 잃음으로써 큰 손실을 보고 있는 유럽의 기업들도 하루빨리 러시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유럽연합을 통해 휴전 협상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지금부터 러시아 진출을 미리 준비하고 대비해 두어야 서방의 제재가 해제되었을 때 빠르게 점유율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어요. 실제로 서방의 제재로 현대차뿐 아니라 르노와 닛산도 각각 1루블과 1유로라는 푼돈의 지분 전량을 넘기고 러시아를 떠난 바 있습니다. 누구보다 러시아 제재에 앞장서고 있는 유럽이 러시아 천연가스는 여전히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제일 많이 구매하고 있는 황당한 상황이며 러시아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유럽 내 기업들은 제3국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러시아와 지속적으로 무역을 하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에요. 러시아의 간절한 손짓과 현실적인 필요가 맞아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현대차가 러시아 복귀를 거의 확정적으로 보고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하고 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현대차가 지난주 그룹 계열사들에게 발송한 공문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사업장들의 현황을 점검하고 건의사항을 취합하게 했다는 게 주된 내용이었는데 대상 국가에는 현대차가 전면 철수했다가 상표권을 재등록한 러시아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어요. 현대차는 이에 대해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러시아를 포함한 다른 해외 법인에도 요청하고 있다며 매년 진행되는 통상적인 업무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를 러시아 바이백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 과정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촉박하거든요. 현대차는 2023년 12월 러시아 업체 아트파이낸스의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을 포함한 러시아 지분 100%를 1만 루블, 당시 환율로 14만 원에 매각했습니다. 다만 2년 안에 되살 수 있는 바이백 옵션을 넣었는데 그 시한이 올해 12월로 다가온 거예요. 현대차는 2007년 러시아로 건너가 연간 20만 대 규모의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 HMMR을 지었어요. 작업자들이 10수년 동안 특근을 할 정도로 차가 잘 팔리면서 HMMR을 포함해 1조 원 넘게 투자도 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공장 가동과 자동차 출고가 중단되면서 조단위 손실을 냈어요. 결국 현지 벤처 캐피털 아트파이낸스의 공장을 팔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바이백을 고려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공장을 산 아트파이낸스는 자회사 에이지아를 통해 솔라리스라는 브랜드를 출범시켜 현대차의 로고와 차의 이름만 바꿔 팔고 있어요. 그런데 1년 만에 시장 점유율이 2배 이상 급성장하며 점유율 60%로 시장을 독식한 중국 자동차에 홀로 맞서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들어 누적 판매량도 지난해와 비교해 2배나 넘게 늘어났고 지난달에는 러시아 자동차 판매 톱10 순위 8위에 등극했어요. 현재 솔라리스는 1일 생산량을 200대로 목표 중인데 이는 바이백 금액의 근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현대차가 다시 공장을 사려면 돈을 얼마나 써야 할까요? 바이백 조건에 따르면 공장 재매입 시 과거 가격이 아닌 현재가로 사야 합니다. 현대차 입장에서는 실사를 통해 손익을 저울질하고 바이백 여부를 정할 것으로 보여요. 2년 전 공장을 팔았을 때 장부에 적힌 액수는 약 2,873억 원이었습니다. 3천억 원에 달했던 공장을 단돈 14만 원에 판 거였거든요.
당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경제적 제재 조치가 이어지며 현지 자산을 정상가에 파는 건 불가능했어요. 단순 계산하면 14만 원에 판 공장을 2,873억 원에 대사야 하는 만큼 비용 부담이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업 활동으로 벌어낸 현금 창출력인 에비타의 기업 가치 산출 배수인 멀티플을 적용해 합산하면 1조 원 전후가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에요. 여기에는 공장 개조에 따른 라인 전환, 인력 확보 등도 더해진 수치입니다. 하지만 현대차의 러시아 재진출이 이루어지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되는 계열사가 있습니다. 바로 현대위아예요. 현대위아는 국내 유일 자동차 엔진 생산 기업으로 현대차의 핵심 계열사입니다. 현재 현대위아의 러시아 공장 가동률은 10% 수준에 멈춰 있어요. 연간 24만 개의 엔진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에서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엔진 수는 4만 개에 불과합니다. 남은 인력과 재고를 바탕으로 러시아 현지 기업에 엔진을 공급하고 있는데 지정학적 리스크로 주문이 없어 이 이상으로 공급을 늘리기는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증권가에서는 현대차의 러시아 재진출 시 현대위아의 실적 개선이 클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100% 가동 시 영업이익 375억 원을 기록할 수 있다는 설명인데 4억 원의 추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이미 러시아 공장 관련 손실을 회계에 반영했기 때문에 실제로 공장을 다시 돌리면 초기 수익성은 예상보다도 더 높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대위아가 러시아 공장을 가동한 건 2021년 10월이에요. 당시 2,100억 원의 자금을 투입했는데 본래 중국 공장에서 생산한 엔진을 러시아와 유럽으로 수출했지만 물류비 절감 등을 이유로 일부를 러시아로 옮긴 거였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제대로 운영된 건 단 4개월 정도에 불과했어요. 출범 첫 해부터 적자를 냈고 2022년에는 약 1,900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다행히 올해 상반기에는 3년 만에 처음으로 흑자로 전환했는데 이익 창출이 아닌 러시아 화폐 즉 루블화의 상승 영향이었어요. 일회성 요인인 만큼 러시아 법인의 적자를 멈추기 위해서는 공장 재가동이 필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현대위아 관계자는 정상 가동을 위해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전기 엔지니어 등 현지 인력을 충원하며 공장 재가동을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현대차가 검토하고 있는 러시아 바이백은 단순한 공장 매입이 아닙니다. 이는 미국 의존에서 탈피할 수 있는 전략적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어요. 먼저 러시아의 조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는 대표적으로 석유와 천연가스가 풍부해 산업용 전기 요금이 매우 저렴한 국가 중 하나예요. 차량 제작에 필수인 철강 산업도 매우 발달해 있어서 고품질의 저렴한 철강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인건비까지 유럽 내에서 최저 수준으로 저렴해서 제재만 해제된다면 공장을 건설하기에 안성맞춤인 곳이에요. 원가 우위에 있는 러시아에서 차량을 제작한 뒤에 유럽에 공급할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러시아의 경우 사업 계획을 공장 바이백이 성사됐을 때와 불발됐을 때로 두 가지 안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이는 자금 문제뿐만 아니라 바이백이 무산될 수 있는 또 다른 변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연방의회 하원재산위원회는 지난 5월 외국 기업의 바이백 옵션을 거부할 수 있는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올 들어 헐값에 도망친 외국 기업들이 몇몇 조항을 악용해 돌아오는 것은 쉽지도 싸지도 않을 것이라며 경고하기도 했어요. 법적인 통제를 통해 협상에서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뜻으로 풀이됩니다. 러시아에서는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지만 현대차그룹은 법무팀을 통해 국제중재로 법적 분쟁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 법리 검토 중인 것으로도 알려졌어요. 각종 장애물을 넘어 바이백에 성공하면 현대차의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을 유럽 수출 허브로 재활용할 전망입니다. 러시아는 한때 연간 300만 대 전후의 자동차가 팔리던 세계 5위, 유럽 1위권을 넘보던 곳이었거든요. 당시 러시아에서 현대차 기아의 합산 점유율이 20에서 30%에 달하는 만큼 미국 관세 충격을 상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바이백을 포기하면 러시아의 공장을 신설하는 것보다 인근 국가의 대체 거점을 구축하는 쪽에 무게를 둘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정황을 보면 현대차는 러시아 복귀에 상당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러시아 공장 매각 이후에도 현대차가 러시아에서 새롭게 상표 등록을 신청한 점이 그 증거입니다. 러시아 관영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지난해 8월 현대차가 제네시스 브랜드를 포함해 최소 17건의 상표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한 바 있어요.
올해 5월에도 현대 iX10 등 3건의 상표를 러시아 연방 지식재산서비스의 승인까지 받아내는 등 러시아 측도 현대기아의 재진출에 매우 우호적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기아도 로스파텐트의 기아 마이 모빌리티, 어베터웨이투고, 그린라이트, 기아 에디션 플러스 등 새로운 상표 5건을 등록했다고 전해졌어요. 이런 움직임들은 모두 하나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압박하면 우리도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이죠. 현재 미국에서 곤욕을 치르고 있는 현대차가 트럼프의 독단적인 관세 정책에도 비위를 맞추느라 공장을 지어도 전혀 이익될 게 없고 기술자와 생산시설, 그리고 핵심 기술만 넘겨주게 되는 꼴이 될 터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관세 협상을 하든 하지 않든 간에 손해를 보는 건 똑같은 상황에 놓였어요. 이렇게 되면 한국도 미국에게 공장을 지어줄 필요가 전혀 없기에 한국을 계속 압박한다면 미국도 좋은 결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한국이 할 수 있는 건 미국에 진행되던 모든 공장 건설과 기술자 파견을 중단시키면서 한국에게 불공정한 대우를 한다면 미국도 제조업 부흥이라는 원하는 목표를 절대로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러시아는 현대차로서 놓치기 쉽지 않은 시장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정리되면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현대차의 선택이 주목받는 이유는 이것이 단순한 사업적 결정을 넘어서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일방적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대안을 찾아 나서는 한국 기업의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 될 수 있거든요. 현대차 그룹은 지정학적 불안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비용이 부담되는 수준이라면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할 텐데 현재 내부적으로 다양한 시나리오가 준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12월 바이백 옵션의 마지노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그리고 그 선택이 한미 관계와 글로벌 자동차 산업에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강요한 불공정한 조건들, 그리고 그에 맞서는 한국의 당당한 대응, 그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새로운 파트너십의 가능성. 현대차의 러시아 바이백 검토는 단순한 경영 판단을 넘어 새로운 국제 질서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는 역사적 순간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